공인중개사 실무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세법이에요. 이번엔 진짜 부동산 관련된 세법을 다 살펴볼 거고요. 자, 세금 계산은 계산기로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실제 신고는 세무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죠? 중개사분들이 실제 뭐 신고에 대해서 뭐 도와주고 이런 거는 넘어가는 거죠. 선을 넘는 거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리스크만 더 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때는 실제 법 조항 및 판례는 국가법령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법제처에서 만든 거.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국가법령정보에서는 뭘 찾아볼 수 있어요? 뭘 찾아? 법. 그리고 소득세법 치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블로그나 기사에서 뭐 몇 점 몇 항 뭐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가서 보시는 거예요. 실제 적용이 되는 게 맞는지 보시면 되고, 또 판례, 해석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있으니까 국가법령정보에서 실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이런 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신고하는 것들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국세는 다 홈택스거든요. 근데 신고만 할 게 아니라 뭐 미리 계산돼 보시고,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포털이라고 또 있네요. 이 안에 들어가면 국세에 관련된 모든 정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 확인도 하시고 되고, 또 전화도 있어요. 전화도 되고요. 하시면 돼요. 여기 양도소득세 포털 제가 예시로 지금 캡처를 해놨는데, 뭐 미래 계산도 할 수 있고, 신고 가이드도 있고, 법률 상담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이런 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투자할 때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또 추가로 뭐 개정되거나 뭐 새로운 것들은 또 블로그나 기사를 통해서 또 보시고, 또 직접 들어가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와 관련된 모든 신고가 가능하고 국세 관련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자주 들어가 보시면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예요. 위택스는 지방세. 네. 지방세예요. 뭐 취득세, 대표님 뭐 취득세, 재산세,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다 홈택스랑 비슷한데 아무래도 지방세는 더 규모가 작으니까 조금 더 정보가 없겠죠. 홈택스는 훨씬 더 방대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세에 관련된 것들은 또 직접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사이트인데요.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면 모바일 앱도 있더라고요. 모바일 앱도 있어서 실제로 요거 중개사 하시면서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중개사를 위한 계산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있어요. 중개 보수도 있고, 양도세, 보유세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양도소득세 계산기거든요. 제가 뭐 가상의 숫자를 적용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계산서가 이렇게 나와요. 취득가액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하나 막 외우고 막 온갖 예외 외우고 하면서 시험을 보셨겠지만,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뭐 PC, 인터넷 들어가시면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암기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감만 잡고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지금 계산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쭉 나와요. 내가 넣었던 것들이 이제 계산서 표로 쭉 나오면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없었나? 라고 추가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URL 링크도 있고, 뭐 사진 저장, PDF 저장, 이게 고객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뭐 레미땡 3차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앱도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할 수 있고. 자,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수험생이 아니니까 세부적인 암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결과 세부 사항을 보고 이제 검토할 수 있으면 되고, 의문 있는 부분 혹은 내가 더 절약을 할 수 없을까? 라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캡처한 거거든요. 그게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시 필연적인 세금은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 때는 양도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양도세죠.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들도 큰 걸 물려주고 싶잖아요. 부동산 물려주고 싶으니까 상속세, 증여세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취득세는 뭐 법무사님들이 대부분 대신해서 해주시지만 처음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취득세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산기를 다 활용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이용권, 뭐 콘도 이용권, 차량, 기계 장비 등이에요. 그러니까 좀 덩어리 큰 것들은 취득할 때 세금을 받겠다라는 거죠. 과세 표준은요.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무상 취득은 시가 인정해. 무상 취득은 이제 취득 당시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시가로 가야 되죠. 시가.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됩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유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이다. 취득 세율이에요. 부동산 유상 취득의 일반 세율은 4%인데 대도시 내 공장 신설 증설, 본점 상류 부동산은 8%다. 골프장 등등등등 고급은 12%다. 이 사치성 품목들이 12%인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니까 얼마나 세요. 그쵸?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주택 유상거래 세율 발표입니다. 자, 취득세율 주택이에요. 현행 뭐 이제 개정이 아직은 안 됐고 뭐 될 수도 있죠.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개정 안이 나와 있죠. 1주택은 1에서 3, 1에서 3, 1에서 3 이렇게 1에서 3입니다. 여기는 다 1에서 3 개정 예정. 이것만 볼게요 일단. 2주택은 8% 비조정이면 1에서 3, 1에서 3. 조정일 경우에 3주택은 12%, 비조정일 때는 8%. 크네요. 조정 비조정. 4주택 이상하고 법인이 12%. 마치 홧김에 꼭 한 것 같아요. 그렇죠? 12%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법인이 주택을 하면 얘네 사치품 사는 거랑 똑같다 라고 보는 거네요. 네.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상속일 때는 조정이면 3.5, 12 여기도 12 세요 셉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된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이에요. 그 월 중에 있으면 그 말일부터 6개월,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가산세 이런 게 있네요. 유의할 점이에요. 주택수 기준은 세대별이에요. 세대별. 개인별 아니에요. 세대별이다.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가 중요하다. 이게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비싼 걸 먼저 사는 거네. 그죠? 조정지역이 당연히 비싸겠죠. 조정지역은 비쌀 거니까 조정을 사고 비조정 사면 나중에 산 거 3주택일 때 8%잖아요. 비조정이니까. 그런데 조정을 사면 나중에 산 게 조정이니까 12%까지 올라가네. 4%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먼저 사놔라. 어차피 다 살 거면 비싼 것부터 사라 라는 거네요. 취득세 주택수 산입 여부예요. 20년 8월 11일 전에는 얘들은 안 들어갔어요. 이후에는 다 들어가요. 조합원 인주권, 분양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강화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좀 풀려고 하는 취지인 거고. 재산세예요. 재산세 기준이 언제는 6월 1일이죠. 6월 1일 기준이고 7월에는 건물부이 나오고 9월에는 토지부이 나오고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요. 종부세는 국세예요. 과세체계 볼게요. 과세체계.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한다. 세율 이렇게 돼 있죠. 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재산세액이 나왔고 지방교육세가 또 붙어요. 재산세액이 20%, 여기에다가 20% 곱한 거. 얘는 도시지역부는 과표에다가 0.14% 뺐네. 이 과표에다가 0.14. 이런 것들 다 더했더니 나온 게 바로 최종 세액이다. 재산세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 기준일은 언제다? 6월 1일.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중 하나이고 부유세 또는 부자세로 불립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엔 또 인별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이 너무 복잡하죠. 부부합산이었다가 세대합산이었다. 이번에도 인별합산이에요. 자, 공제금액 인별로 9억 원이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이다. 공정시장가격 곱해주고 과세표준에서 세율 나오고 종부세에서 재산세 납부액 종부세 과표 상당액은 또 빼주고 또 세액공제 장기보유 고용자는 최대 80%. 요게 이제 센 거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입니다. 최종 세액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명의 여기서 얘기할 건 공동명의죠. 공동명의가 유리할 거냐? 인별이니까 공동명의 하면 우리가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30억짜리다 아파트가. 그러면 공동명의 하면 나눠서 15억 15억이니까 9억 9억 18억까지 빼주잖아요. 그쵸? 1세대 1주택이면 12억만 빼주니까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죠. 유리한데 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장기 보유이고 고령자의 경우에 1주택일 때는 최대 80%까지 빼줘버려서 얘 때문에 여기서 18억이 아닌 12억만 빼줘도 역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공동명의일지라도 요 1인 명의일 때랑 비교해서 작은 걸로 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결론은 뭐예요?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네. 공동명의에 불리한 점이 없는 거네. 그렇죠? 이해하셨죠?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그 세법에서는 대체로 공동명의 하면 대체로 유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쪼개는 거니까. 양도세입니다. 부동산 관련 핵심이죠. 왜요? 금액 자체가 크고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핵심이죠. 핵심인 만큼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맡기세요. 감만 잡으시고. 근데 투자할 때는 이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가 투자할 거를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그 케이스에 맞게 다 찾아보셔야지.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중개할 때 뭐 활용해야 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너무 방대하거든요. 세무사든 회계사든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죠. 다 그 건이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다 분석해서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계속 바뀌는데. 그쵸? 그리고 이게 금액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도 여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전문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건이 들어오면 다 수임은 하죠. 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분석해서 이제 틀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법정들을 다 넣어서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맡기세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이런 것들을 다 빼준다. 이게 과표다. 양도가액은 매도한 금액으로 실거래가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줄이고 싶고 취득가액은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양도세를 줄이려면.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다운계약서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거의 없죠. 사실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취득한 금액으로 실거래가다. 신규 아파트에는 옵션이 포함된다. 신규 아파트일 때는 옵션이 포함되니까 옵션을 넣어라. 뭐 세금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옵션이 뭐 이 안에서 보면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에 대해서 공제해준다. 1인당 1년에 250만 원이다. 그룹별 1년에 250만 원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또. 어차피 두 개를 팔아야 될 때는 뭐 손실 보는 게 있으면 그 해에 같이 팔면 퉁쳐지니까 그 해에 팔 때도 다 계획을 해야 된다. 세법 관점에서 필요경비, 취득세는 취득세는 텍스죠. 법무사, 세무사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얘가 중요하죠. 얘가 뭐가 될 거냐?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큰돈 나가는 것들. 큰 돈 나가는 것들은 내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돈처럼 보이는 것들, 좀 단순한 것들, 뭐 교체, 도배, 장판, 뭐 페인트, 각종 수리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큰 것들, 뭐 샤시를 바꿨다,
발코니를 확장했다, 보일러를 교체했다, 배관 공사를 했다, 시스템 에어컨을 달았다, 이런 것들은 크잖아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집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다, 큰 지출이다 라고 해서 필요금비에 넣어줍니다. 증빙들을 확인하셔야 될 거고. 자, 양도소득 세율이에요. 그냥 비조정 기준이에요. 이거. 조정일 때는 더 붙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행이에요. 현행. 1년 미만 상가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예요. 2년 미만 60%, 40%. 나머지 2년 이상 기본세율. 핵심은 뭐예요? 기본세율로 가야 되겠죠? 얘들은 딱 봐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쵸? 너무 심하죠, 얘들은. 무슨 기간? 보유기간.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세율을 종합소득 세율과 동일하죠. 이 누진공제는 뭐냐면 인터넷에 보시면 누진공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누진공제는 미리 다 계산을 해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1400까지는 6%고 1400 넘어가는 거에서 5000까지는 15%, 또 넘어가는 거에서 8800까지는 24%잖아요. 이게 단계별로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4억이다 곱하기 40%, 그냥 바로 곱하고 누진공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세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있는 공제액들을, 단계별로 있는 세금의 차이를 누진공제로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과표에다가 이 세율, 해당되는 세율을 바로 곱하고 7억이면 어디요? 7억이면 여기네. 7억이면 곱하기 42% 하고 빼준다. 얘를 미리 다 계산해놨으니까 앞에 거 단계별을 다 계산해놨다. 이렇게 빼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고, 1세대 1주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과세니까. 이런 것들 이제 주택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자기 거 투자할 때는 그 건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기본 틀, 중요한 것들, 핵심이다, 기본이다 라는 것들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주자인 1세대 1주택 보유,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취득 당시에 조정이면 2년 이상 거주가 들어가야 돼요. 거주 직접 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리고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다. 초과분은 과세하는 거죠. 고가주택. 그러면 세대를 분리했을 때 주택이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세대니까. 세대 분리는 어떠한 경우 할 수 있다?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 만 30세 이상이다. 일정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세대 분리가 된다. 세대 분리를 해서 2주택을 다시 1주택, 1주택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거주 확인 자료 예시예요, 예시. 입주자 관리 카드. 뭐 세무서에서 뭘 내라고 할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입주자 관리 카드가 있을 수 있고, 차량 등록증, 뭐 관리 비용 수준 이런 것들. 거기에 진짜 살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일시적 1세대 2주택. 일시적. 자, A, B, A예요.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 B주택을 취득해요. 1년 후에 B를 취득하고 A를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B를 사고 3년 이내에 A를 파는 거예요.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판다. 1, 2, 3이네. A 취득하고 1년 후 취득. 2년 보유. 조정이면 당연히 플러스 거주. 조정이면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를 판다. 이때는 1세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잠깐 2주택이었으니까 너는 원래 1주택 할 애였으니까 그럼 봐주겠다.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1, 2, 3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혼인합과. 뭐 실제로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자, 혼인신고일 이후 5년 이내에 주택매매한다. 각각 집 있는 분들이 합쳤어요. 결혼했는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매각을 할 때 매각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다. 소유자는 둘 중에 어떤 집을 팔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게 혼인신고일이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겠네. 혼인신고 자체를 늦게 할 유인을 줘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상속주택이에요.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자녀한테 하나를 더 상속해줬어요. 자, A주택 양도시에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B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 처분.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어요. 왜 없어요? 양도가나 취득가는 똑같으니까. 6월 내에 거래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 B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후에 처분할 때는 6월 내에 감정가로 높일 필요가 있다. 높일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 받은 게 있으면 그게 우선적으로 시세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속세 계산할 때 이 감정평가로 좀 높이라는 거예요. 높여놓으면 나중에 양도세를 조금 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상속세는 올라가겠네요.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분양권 주택수 2020년 이전에는 취득세, 양도세 포함 안 됐어요. 분양권. 이때는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21년이면 몇 년 지났죠? 그럼 다 들어간다.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도 들어가고 양도세, 주택수에도 들어가더라. 분양권이에요. 종전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고. 1년 후 취득. A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취득한다. 1년 후 취득 3년 이내에 얘를 다시 매도한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 매도. 취득이에요. 취득. 준공이 아니고. 분양권 취득이 2021년 이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취득하는 것들은 다 적용이 될 거니까 이거 가정했을 때 그 이전인 경우에는 준공 시점이었고 기준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다시 이번에는 A주택 취득하고 1년 후에 분양권 취득하고 3년 후에 A주택을 처분해요. 분양권 취득하고 3년 후에 취득해요. 준공 이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 이 경우에 준공이 늦어진 경우를 지금 가정한 거예요. 근데 준공이 늦어졌을 때도 어떠한 경우에는 봐주고 있다.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준공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봐주겠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피해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또 세대 전원이고 1년 이상. 이번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똑같죠. 1년 후 취득 3년 이내에 매도. A주택이 양도일에 당연히 비과세율권 갖춘 상태. A주택만 볼 때 갖춘 상태이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각한다. 이때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겠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분양권이랑 똑같죠? 준공이 늦어졌을 때 준공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준공 3년 이내에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봐줘서 비과세 하겠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 기본 틀을 봤습니다.